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폴더블 세상을 맞이할 시간.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 삼성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기상의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상의 뉴스 공감 이기상입니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마테오복음 6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요즘 전국 소방서에는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자선을 베푸는 기부천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인 요소수 품귀 현상 소식에 혹시나 위급할 때 119 출동이 지연될까봐 익명으로 조용히 소방서 앞에 요소수를 두고 사라지신다고 하는데요. 매점 매석에 먹튀 논란까지 빚어지는 현실에서 이렇게 마음 넉넉한 기부천사들이 계셔서 살만한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기상의 뉴스 공감 5시 브리핑에서는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온 20대 대통령 선거 대진표 이야기, 그리고 단계적 일상회복 첫 주말 표정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요소수 수급 안정 방안과 또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는 실패했다며 당차게 선언을 한 스웨덴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픽 인터뷰에서는요.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는 유흥식 대주교 로마 현지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뉴스 공감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죠.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어플리케이션 빵톡을 통해서 실시간 글 남겨주실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 이기상의 뉴스 공감에서는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 공감 시작합니다. 당신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 5시 브리핑. 네, 오늘도 5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맹현균 기자 그리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넉 달 동안 펼쳐질 대선 레이스, 그 본격적인 모습이 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선이 내년 3월 9일이죠. 약 4개월 남은 가운데 거대 양당의 후보가 모두 결정이 됐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이 후보는 자신을 국회의원 경력 한 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정치 신인인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택해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오늘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제가 정치에 뛰어든 지 이제 4달이 됐습니다. 그런 제가 과분하게도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이번 대선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과 싸우는 소위 부패와의 전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축하드립니다. 야당의 후보가 국민들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또 발굴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 1대1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네, 오늘 있었던 발언이었고요. 이제 이 두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고 나서 좀 최대 변수로 꼽히는 게 일단 두 후보가 직접 연루돼 있는 수사가 있습니다. 각각 대장동 개발 의혹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이 있고요.
또 이 후보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윤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네. 장모 의혹 등이 좀 이런 수사와 재판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또 청년 중도층의 마음을 누가 얻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 변수입니다. 두 후보는 지난 주말 나란히 청년 표심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동대문구 청년 공유주택을 찾았고요. 윤 후보는 청년의 날 기념식을 찾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후보 모두 이 중앙 정치 경력이 없죠. 국회의원 영선입니다. 두 후보의 각종 언행에서 나오는 리스크가 또 승패를 가를 변수로 꼽힙니다. 이 후보의 경우 뭐 바지탈이 뭐 이런 얘기 등이 좀 논란이 됐고요. 윤 후보는 전두환 옹호 발언, 뭐 부정식품 발언 등으로 좀 무리를 빚었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역대 최고의 그 비호감도 대선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누가 덜 비호감을 갖느냐. 아니 뭐 그런 측면은 사실 언제나 네. 있었고요. 선거라는 게 뭐 누가 잘하나 게임이기도 하지만 누가 못하지 않나 게임이기도 네. 해서 이 부분만 특별히 비호감은 아닌 것 같고 저는 비호감이라도 후보들이 하는 얘기 똑바로 지켜보면서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진표가 마침내 나왔지만 좀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당황스러운 건 뭐랄까 그냥 초현실적이다 이런 느낌은 직전 검찰총장이 나왔거든요. 본인도 말하듯이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넉 달 됐는데 네. 그동안 아무런 선거도 치르지 않았는데 떡하니 이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네. 뭐 쟁쟁한 후보들을 꺾고 이겼죠. 또 하나는 언제나 뭐 그렇게 당내 경선할 때는 이 민심을 이기는 당심이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였어요. 민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많이 이겼는데 그렇죠. 당심에서는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겨서 됐습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지가 강력하게 표현된 건데 이게 혹시 미래를 향해서 성큼 나아간다는 것보다는 과거 회귀적인 이를테면 보복은 아닐까 해서 좀 저어되는 감이 있고요. 네. 오늘 홍준표 전 후보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석양의 무법자 얘기하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두 사람이 붙을 거 아닙니까? 이재명, 윤석열 두 분이. 이 사람들 중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지는 사람은 감옥에 가는 구도다. 이거 정말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검찰이 대선을 좌우한다면 국민들의 참정권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진짜 혐의가 있어서 정말 문제가 있어서도겠지만 상대 진영에서 뭐 고발을 한다는가 해서 건을 만들어서 사건화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휘두를 수 있는 무기가 많아지는 것은 정말 큰 일이고요. 국민들의 대통령 선거가 돼야지. 대통령이라는 건 5,100만의 머슴을 뽑는 거 아닙니까? 대표 일꾼을 뽑는 건데 이게 검찰에 의해서 좌우되는 판이 된다면 네. 어떤 후보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굉장히 끔찍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보고요. 지금 대선이 거꾸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판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후 첫 주말을 맞이했었는데 성당도 뭐 오랜만에 활기를 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종교활동 제한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명동 대성당에는 이 수백 명의 신자들이 몰렸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는 신자들의 줄이 이 성당 주위를 둘러쌀 정도로 네. 좀 많은 신자들이 성당을 찾았고요. 명동 대성당은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600명까지 미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사 시작 1시간 전부터 기다리는 신자들도 있었고요. 이 오랜만에 대면 미사를 봉헌할 수 있어서 좋았다. 선착순이란 이야기 듣고 들어가지 못할까 봐 일찍 왔다. 이런 이야기들 남겨줬습니다. 네. 미사가 이렇게 그 주말에 미사 가기 싫어서 이렇게 빼는 분들도 있었는데 미사를 줄 서 가면서 선착순으로 들어가려고 예, 이렇게 소중한 것을 새삼 우리가 또 느끼고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단계적으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는 건데 그렇다면 회복하지 못한 그 전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네. 거꾸로 아는 거죠. 미사 참여가 싫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네. 알게 되는 거고요. 저는 주말은 아니고 주중에 지난주에 어느 대학에 갈 일이 있었는데 이 모처럼 대학이 활기가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오고 그러니까 뭐 구내식당이나 골목이나 그렇죠. 강의실에서도 뭐 왁자지껄 하는데 그걸 본 교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대학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또 영업시간 제한도 풀어지면서 활기를 띄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일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이고 활기도 있고 뭐 성당에도 사람들이 모이지만 다행스러운 건 이 확진자 숫자가 크게 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오늘은 뭐 1,000명대로 떨어졌어요. 물론 네. 주말 영향이긴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돌이켜 보건대 2,000명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한 건 우리의 성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드디어 이제 출구가 보인다. 이렇게 1주, 2주, 3주만 더 가면 또 훨씬 더 많은 일상을 회복할 수 있고요. 그럼 마스크 벗고 만날 날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발 확진자들 확 늘어나는 그런 지금까지의 상황 나타나지 않고 아니 백신 접종률도 제발. 지금 80%가 내일 모레죠. 네. 76까지 네네. 왔으니까요. 좋은 조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긴장만 풀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얀센 백신 접종자 대상으로 해서 추가 접종이 시작됐군요. 네,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 얀센 접종자와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 입소 종사자에 대한 부스터 샷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기본 접종이 끝난 후 2개월이 지난 접종자가 대상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모더나 백신으로 예약이 되고 만약 희망하고 접종 기관에 재고가 있는 경우에 화이자 백신으로 아하. 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얀센 백신 접종자는 약 148만 명인데요. 이 얀센 백신이 이른바 돌파 감염 비율이 가장 높아서 추가 접종 대상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은 정부가 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이달 안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졌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 40만 4천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이달 안으로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좀 고위험군 환자, 뭐 중증 환자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좀 아직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13만 4천 명분에 대해서는 치료제 개발 3사인 뭐 미국 머크앤컴퍼니, 화이자, 스위스 로슈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 구매 계약이 이달 안에 완료가 되면은 이 경구용 치료제는 내년 1분기 안에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백신 자체가 다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것이다 보니까 매번 좀 낯설고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괴담도 많이 퍼지고 자, 이번에 그 얀센 부스터샷과 또 먹는 치료제 이야기 나왔거든요. 이거는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까지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시민 의식을 맞습니다. 보여주셨고요. 정부에 대한 신뢰도 있었고 또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정부를 믿지 않으면 어디 믿을 구석이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우리는 이제 정돈을 하는 상황인데 이제 출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그러지 못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지난번 외국 순방 중에서도 가난한 나라들의 백신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고 한국이 국제적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세계 곳곳의 이웃들에게 좀 따뜻한 이웃 또는 뭔가 역할을 하는 이웃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만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확인했고 코로나19라는 게 뭐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남의 나라에서 건너왔고 네.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급속도로 확산된 거 아닙니까? 치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백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하여튼 부디 한국이 선진국다운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군요. 선진국입니다. 여러 가지로 객관적으로 선진국입니다.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야겠습니다. 남들도 다 선진국이라고 하고요. 네. 뭐 최근에 실질 임금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 평균 노동자 평균이 일본 평균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일본에 일하러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뚝 없어져 버린 거죠. 아주 좋은 일자리가 아닌 한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만큼 모두가 전 국민 모두가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라는 그런 바람도 같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이거 한번 다뤘었는데 요소수 수급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군요. 네, 문 대통령은 오늘 이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서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뭐 매점 매석에 의한 철저한 단속은 물론이고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현재 국방부도 공공부문 여유분 활용 차원에서 군에 비축 중인 이 요소수 일부를 민간에 제공하기로 했고요. 네. 호주에서는 군 수송기를 통해서 요소수 2만 리터를 반입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요소수 대란 좀 글로벌 공급망이란 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앞서 이제 G20 정상회의 기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글로벌 공급망에 관한 회의를 소집했거든요. 이게 네. G20 정상회의라는 별개로. 그러니까 그 회의가 좀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좀 무역이 자국 기업에 뭐 보조금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좀 경쟁이 과열되면 서로가 좀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네. 좀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당장 그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있어서 좀 이런 공급망 문제를 이슈화 시킨 건데요. 중국 견제 목적도 있었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중간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요소수 대란도 지금 큰 문제지만 네. 미국과는 동맹국이고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최대 교역국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렇죠. 좀 문제가 되는 건데 또 반면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해서는 좀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네. 또 대북 제재도 마찬가지고요. 동시에 이 중국과의 관계는 이렇게 민생에 직접적인 좀 타격을 미치니까 좀 정부의 외교력이 좀 다시 시험대에 오른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드는 문제 같습니다. 네. 이번 그 요소수 대란을 바라보면서 글로벌하게 이게 다 서로 연결이 돼 있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고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쓰면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까지 껴넣으니까 기분 나쁘다 그래서 호주에서 생산하는 석탄을 수입하지 않겠다. 네. 호주에서는 팔겠다는데 중국에서 안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석탄이 모자라고 그래서 어떤 도시는 굉장히 심각한 전력난도 겪고요. 네. 석탄이 안 들어오니까 요소 생산이 줄어들고 요소 생산이 줄어드니까 요소수 생산도 줄어들어서 외국에 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네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요소수 같은 게 꼭 필요하죠. 경유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네. 없으면 큰일이에요. 그런데 국내 생산이 10년 전에 멈춰버렸거든요. 왜 네. 멈췄냐? 가격이 안 맞아서 멈췄어요. 이건 시장 논리입니다. 그럴 때 이제 국제시장에서 둘이 오면 되는데 문제는 국제사회라는 게 무역이라는 게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휘가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소수에 대해서 100% 중국 뭐 97%든 하여튼 거의 대부분 중국에만 의존하는 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정부가 나서서 길을 좀 터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반 들여오면 뭐 베트남이나 또 지금 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도 들여오고 이런 것처럼 네. 또 한국에서 국내에서도 생산 기반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값이 되더라도 그런 건 이를테면 뭐 군대 차량에서 소화해주거나 값을 좀 하더라도 국내산을 네네. 보호하는 거죠. 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나거든요. 예전에 일본에서 보복한다고 해서 소부장, 소재 부품 장기에 그렇죠. 대해서 예. 보복했을 때 우리는 단기일 내에 극복하긴 했지만 요소수 같은 거는 단기일 내에 극복하더라도 그 단기일 동안 큰일 나버리거든요. 네네. 물류가 멈춰버리고 차량이 멈추게 되면 뭐 기본적인 국민들의 생활이 유지되지 그렇죠.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이런 것들은 요번에 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고 이런 교훈이 당장의 위기를 넘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2, 제3의 위기를 맞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그러면 그것을 좀 계속해서 국가적으로 유지를 해줘야지 되는 경제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저는 방금 말씀드린 제가 대안까지도 이를테면 좀 가격이 있잖아요. 국내에서 생산을 하면 네. 10,000원에 못 맞추고 13,000원에 생산 원가가 된다면 그거는 국내 산업을 유지하는 의미에서 군대나 정부 같은 데서 그 수요로 해주는 걸 좀 더 비싸게 사주고 구매해주고. 국산이니까. 네. 근데 이게 시장 원리는 이를테면 한우 고기는 비싸게 해도 팔리고 외국산 소고기는 뭐 비싸면 안 팔리죠. 그 대신 가격이 낮고 뭐 이런 게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건데 요소수는 그렇지 않거든요. 국산이라고 해서 가격을 더 매길 만한 요소는 없으니까 그럼 정부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지금 같은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요소수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경제에 가장 핫 이슈로 떠오를 줄은 또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소식입니다. 현재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26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툰베리가 이 COP26에 대해서 실패다, 늘 하는 기념행사고 헛소리다 이런 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좀 친환경 이미지로 위장하는 그린워싱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좀 이런 평가를 내놓은 이유가 각국이 여전히 좀 과감한 기후 행동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툰베리는 지난 5일과 6일 세계 청소년 기후 활동가들과 함께
글래스고에서 기후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레타 툰베리 맨 처음 우리의 시야에 들어왔던 것이 한 2, 3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상당히 강경한 소녀가 하는 강경한 발언에 다들 좀 깜짝 놀라기도 하고 화제가 됐었는데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인권의 이제 당사자주의라는 원리가 있는데 당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후 위기나 탄소 문제 뭐 이런 거는 전부 모든 사람들이 당사자긴 한데 7, 80세 드신 노인들하고 10대는 전혀 느끼는 게 다릅니다. 10대는 앞으로 그만큼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100년씩 산다고 하는데 90년 동안 사는데 이를테면 지금 뭐 어제 보도만 하더라도 바나나 같은 열대 작물이 서울에서 노지 재배가 된다. 네. 뭐 이거는 정말 그만큼 더워졌다는 거고요. 그거는 우리도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과가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얼마나 그동안 더워졌는지 또 하나 일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전 처음 겪는 날씨가 되게 많거든요.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장마, 비가 전혀 안 오는 장마, 이렇게 더운 여름, 이렇게 추운 겨울을 계속 반복해서 겪고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앞으로 더한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공포가 있는데 이게 청소년들에게는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네. 기후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는 누가 뭐래도 10대, 20대이기 때문에 세계 지도자들이 더 이상 변명할 게 아니라 10대, 20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10대, 20대 국회의원도 거의 없지만 20대 국회의원도 거의 없죠. 한국은. 네네.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기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소년들,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된다. 그들이 살아갈 곳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네. 5시 브리핑 여기까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있을 뉴스 초이스는 오늘 하루 쉬어갑니다. 오늘 유흥식 대주교님의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취임 100일을 맞이한 특별 인터뷰가 잠시 후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 잠시 후에 만나보시겠습니다. 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신앙의 기틀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신앙 선조들께 영광을 드립니다.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 부족한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지난 6월입니다. 한국 천주교 역사상 최초의 교황청 장관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에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가 대전교구 사제와 신자들에게 보낸 서한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에게 기도를 청하면서 로마로 떠났던 유흥식 대주교.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공식 취임한 지 오늘로 꼭 100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서의 100일에 대한 소회, 그리고 또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로마 현지로 직접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유흥식 대주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네. 전화로나마 연결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날짜를 세지 않았는데 네. 100일 됐다는 걸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저로서는 그동안 교황청에서의 삶에 대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모님의 도움, 특별히 교황님의 특별한 사랑과 신뢰를 받으며 적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고 또 한국에서도 많은 우리 한국 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성원을 지어서 제가 이렇게 잘 100일 동안 살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쁘게 지내시느라고 이 100일을 맞이하는지도 모르고 계셨군요. 예, 저 잘 몰랐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어서 또 기분이 좋네요. 이 교황청 성직자성 하면은 전 세계 사제와 또 부제들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지금 맡아 하고 계신 건가요? 교황청 안에서 인류 보고마성에 속하지 않은 나라들에 대한 모든 나라의 사제, 부제, 신학교와 신학생 및 통수자가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사제들이 계속 양성,
신학교의 모든 상황이 저희들 업무입니다. 네. 또 사대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요즘 같으면 사대 직무를 떠나는 이들에 관한 업무가 네. 또 저희들 소관입니다. 아하. 또한 어떤 교구에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 일이 벌어지면은 항상 저에게 보고가 들어오고 저희들이 함께 해결 방안을 찾습니다. 네. 저도 정말 이곳 성직자성에 오기 전에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매우 미묘하고 복잡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네요. 너무 일이 많으신 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정신 없으시겠는데요? 그래도 정신은 가지고 살고 있고요.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또 성직자성에 네. 그 좋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각각 상의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도구와 관련이 돼 있으니까 네. 뭐 추기경님들 물론이고 주교님들도 하여튼 이런저런 기회가 되면은 저희를 방문하셔서 네. 저희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들을 하십니다. 그래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겼을 적이 훨씬 더 그렇겠죠. 부드럽게 쉽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 그런 네. 면에서는 아주 그냥 시간이 빨리 막 지나갑니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로 들어갔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좀 확대되면서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위축되었던 어떤 사목 활동도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제들의 사목 활동에도 어떤 변화들이 좀 모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교구 사목의 중심은 항상 교구장 주교님이십니다. 그래 주교는 자기 교구 공동체의 하느님 백성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신앙 생활을 도와주고 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또 돕는 길을 찾아야 되죠. 네네. 그래서 각 나라의 상황이 다르고 꼭 각 나라 안에서도 각 교구의 상황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성직자성을 방문하는 추기경님들, 주교님과의 대화나 특별히 각 그 나라 주교 단위 정기 방문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주교님들을 만날 적에 정말 저로서는 사제들과 신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하는 게 제 일입니다. 네네. 또한 프란치스 교황님의 모든 형제들을 사목 근본에 두고 특별히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시노드 교회를 살아가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어떤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참 많이 변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우리 사목에 있어서의 역할들도 크게 변화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 교회는 이제 3년 여정으로 이 시노드 일정을 시작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 시노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카톨릭 교회의 변화와 또 쇄신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인류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같은 새로운 상황에 교회가 또 교회다워지기 위한 아주 매우 중요한 성령의 사건이 바로 이 시노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신교, 참여, 사명을 주제로 금년 2021년에서 2023년까지 거쳐서 계속되죠. 네. 제가 시노드 개막 속에 참여한 특별한 은총을 받았었고 그때 교황님께서 하신 시노드 개막 연설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교황님께서는 이 시노드의 시기를 특별한 은총의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이게 어떤 행사나 구조적으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행사 구조가 어떤 그 삶 자체가 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교회가 네. 모든 특히 목자들이 경청하는 사람이 되고 경청하는 교회를 만들자고 그러셨고 그걸 통해서 각자가 다 자기 말을 자유롭게 편안하게 하면서 친밀한 교회를 만들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의 때를 만들자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지금 인류는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죠. 네. 코로나19도 혼자는 극복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웃과 함께 형제를 살 때만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은 더 어려운 세상을 만들 것이고 이웃과 함께 할 때 긍정적인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교회가 신우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노드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가 나아갈 그런 길이고 방향입니다. 네. 지난주에 그 장관님께서도 그 코로나19로 잠시 격리가 되셨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 소식 전해 듣고서는 뭐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걱정하셨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하신 걸로 이야기를 들었고요. 예. 그 소식 들었을 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격리돼 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프란치스코 교황님과는 그 소통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어떤 이야기가 또 오갔을지도 또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그 코로나19 양성이 나오면서 성직자성이 6일 동안 폐쇄됐었습니다. 각자 집에서 자가격리를 했으니까 교황청에다 소문이 났죠. 네네. 제가 산타 마르타 즉 교황님 사시는 그 숙소에 머물고 있으니까 지금 제 아래층에 교황님이 살고 계세요. 아, 그러신 거예요. 예. 야, 교황님 위에 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층수로는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서 이제 방에 아하. 좀 있으니까 예. 교황님한테 5차례 전화를 주셨어요. 5차례나 전화를, 예. 한 번은 책 2권 읽으라고 주시고 또 코로나19를 위해서 매우 효험이 좋다는 글과 함께 아르헨티나 초콜릿을 보내주시고 또 손편지도 써서 보내주셨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음성으로 판단돼서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니까 점심에 식당에 딱 들어갔다 교황께서를 보셨어요. 그러더니 교황께서 예. 얼굴이 쫙 웃으시면서 자리에서 벌써 일어나셔서 네. 제가 봤더니 제가 이제 라자로잖아요. 네네네. 와란 라자로 하고 부르셨어요, 저를. 아하. 그러니까 식당에 있던 그 모든 거기 뭐 몬시널들 시민 모든 분들이 아주 그냥 크게 웃음을 지었죠. 하여튼 교황님께서 네네.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황의 구체적인 사랑과 네네. 공감 능력에 감탄할 뿐이죠. 네. 언제나 그렇게 뭐 교황님 우리가 다 느끼는 바지만은 그렇게 늘 하나하나 챙기시는 모습도 상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늘 유머 있으신 모습도 지금 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머가 참 많으시고요. 예. 제가 맨 먼저 코로나 이제 자가격리했다고 하니까 교황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네. 주교님 감옥에 가셨다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어요. 감옥에 갔다 왔다고. 예. 네, 감옥에 갔다고. 그래 제가 저는 감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감옥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더니 교황님 감옥 안에서도 잘 기쁘게 계시네요. 그렇더라고. 그래서 교황님 기쁘게 사는 건 항상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네네. 감옥 안에서 네. 아시트 프란체스코의 완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이 잘 안 될 때 십자가 예수님과 가장 잘 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완전한 기쁨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네. 프란체스코의 완전한 기쁨을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방법으로 좋은 기간이니까 네네. 아주 신나게 잘 따르라고 그러시면 아주 항상 좋으세요. 그러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셨군요. 이게 뭐 그 교황님과 같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교황님 그 예방 때 뭐 저희 기자와도 인터뷰를 잠깐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 소식들을 전해 듣고 있는데 일단은 북한 그 방북과 관련돼서 이제 북한과 교황청이 어떤 다각도로 좀 연락을 취하고 있다, 뭐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진전된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아니 그래서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네.
교황청에서는 바로 교황님께서 당신 뜻을 밝히시면은 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찾는 것이 교황청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교황님께서 난 한국에 북한에 갈 수 있고 북한에 가게 되면은 서로 같은 민족이 70년 이상 서로 이 통하지 않고 사는 이 어려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한반도가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강대국에 의해서 갈라져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한반도 평에 도움이 기여한다면 내가 기꺼이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황청은 그 교황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저한테도 어떤 분들이 어떻게 뭘 하고 있냐 묻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북한과 실질적으로 연락을 취한다는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곳에도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 또는 자체의 책임을 진 분들과는 가까이 지내고 있고 또 허심탄회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북한 사람과 만나기를 바란다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주 기쁘게 네. 그런 주선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네. 간접적인 만남은 계속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결과적으로 지금 초청장을 교황청으로 보내야지 교황님께서 방문하실 수 있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보십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이건 북한 당국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건으로 봐서는 과거에 비교한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지금의 여건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좀 초청장을 기대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지금 북한이 식량 부족도 있고 코로나 전염병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네.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텐데 그 돌파구 중 하나가 교황님을 초청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문에 정말 북한 당국도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교황님의 북한 방문은 네. 우리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도와주기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교황청을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이제 만나 보셨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프로세스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또는 정부 관계자 쪽과는 좀 어떻게 계속해서 소통을 이어나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격리 해제 이후에는 더더군다나요? 분명한 사실은 네. 교황님의 북한 방문은 교황청과 북한의 관계에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초청장이 와야 되는데 네. 알고 계신 초청장 하나 보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초청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항상 많은 대화와 타협과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일들이 나누어져야 하기 때문에 초청장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물밑 접촉을 통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봐야 맞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면에 있어서는 북한과 교황청의 관계이지만 우리 한국 천주교 교황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임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한국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또 교황님 북한에 가신다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면에 있어서는 교황청과 우리 정부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교황님의 방북 자체를 또 우려하는 여론들도 있습니다. 인권 문제도 있고 또 상주하는 카톨릭 성직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그런 북한의 상황. 뭐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어떤 실리나 명분도 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은 네. 우리가 70년 이상을 서로 총을 겨누고 살고 있잖아요.
네. 남과 북의 말만 나오면 서로 갈라진 우리 현실, 그 마음 아픈 현실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계속 이어간다면 역사 앞에 우리 후손에게 우리는 큰 죄악을 저지른 일이고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죠. 네, 네. 형제 간에 이웃짓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프랑스 교황님께서 2014년 한국 방문하셔서 한국 젊은이 질문에 답하셨죠. 형제들끼리 다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냐? 그렇지. 아니, 형제들끼리 네. 이웃이 지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럼요. 예. 중요한 건 서로 같이 살 노력을 해야 되죠. 그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어렵다 그러면 문을 두드리고 길을 찾아서 작은 길 문을 내서 그걸 크게 만들어야 되고 또 분명한 사실은 교황님은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여 행동하십니다. 근데 교황님은 활동에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이용당하신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 거 알고 있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교황님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을 더 좋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네, 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모두가 걱정하는 길을 가셨고 교황님의 방문으로 우려하던 상황이 새로운 긍정적인 상황이 되었음을 근래 역사가 증명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분명한 사실은 교황님은 이용당하시고 명분도 실리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십자가의 길을 지고 가신 분이시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 명분과 진리를 찾아내실 분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더 좋게 만들어 명분과 진리뿐만 훨씬 더 좋게 만드신 분이거든요. 네네. 해오신 것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증명하고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 교황청 국무원장인 그 파롤린 추기경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도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교황청의 대북 지원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황청은 전 세계에 있는 어려운 이들, 코로나19는 물론이고 어린이, 그다음에 여성들, 난민들, 그리고 온난화 등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이 면에서 북한도 굉장히 배고픔과 또 병으로 시달린다고 그러면은 도와줄 수 있는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바로 그쪽 북한에서 어떤 자세가 보여진다 그러면 교황청은 세상에 좋은 뜻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많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협력을 부합해가지고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네. 북한이 빨리 좀 대화의 길을 쓰고 좀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정말 서로 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을 잘 경청해야 되고 역지사지 자세를 갖고 갖는 것이 네. 아주 대화를 위해서는 아주 근본이고 중요하죠. 네네. 정말로 기도하면서 기대해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오늘 평화방송과 이렇게 특별하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요. 한국에 있는 또 대주교님을 위해서, 장관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신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좋은 교회,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황님 옆에서 저도 교황님을 도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영광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순교대 답게 노력할 것이고 또 정말 옆에서 보니까 교황님 정말 십자가 크세요. 교황님을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주는 것이 반갑고 행복하다라는 성경 말씀을 살아서 우리 모두 함께 또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인 이용식 대주교를 로마 현지로 연결해서 취임 100일에 대한 소회와 또 교황 방북 관련 현안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용식 대주교님 다시 한번 취임 100일 축하드리겠고요. 영육간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짜뉴스 감별사 전민기 팀장이 콕 집어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네, 이기상의 뉴스공감 함께하고 계십니다. 뭐 뉴스공감 들으시면서도 여러 뉴스들을 매일매일 만나고 계시지만 사실 듣다 보면은 이게 맞는 소식인지 아니면 가짜 뉴스도 많다 그러는데 이게 진짜인지 뭐 이렇게 궁금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사회 속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짜 뉴스 그리고 또 진짜 뉴스 한번 구분해보는 그런 시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가짜 뉴스, 진짜 뉴스. 오늘 팩트 체크할 내용은 뭔가요? 자, 우리 정부가 얼마 전에 이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과 비교해서 40% 줄이겠다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게 너무 과도하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뭐를 40% 줄인다 그러면 그쵸. 많이 줄이는 거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좀 팩트 체크를 해볼까 하고 일단 네네.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좀 제기가 되고 있고 그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말씀드린 대로 2018년 대비 40%로 확정한 데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입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 내용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첫째, 한국은 2030 NDC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습니다. 종전 목표보다 14% 상향한 과감한 목표이며 짧은 기간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NDC라고 하는 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제 줄인 말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두고서 경제단체들이 이거 국내 산업계 현실을 이거 반영하지 않은 거다, 외면한 거다, 너무 네. 높은 목표를 설정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일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세계 지금 감축 목표가 9%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40%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도 너무 높다. 너무 높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뉴스를 통해서 만나보다 보면 뭐 네.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또 턱이 없이 또 모자르다. 더 높여야 40% 된다. 모자르다. 예, 그런 이런 이야기 얘기도 또 나오죠. 나오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가짜뉴스, 진짜뉴스에서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다른 나라보다 높게 설정된 것은 맞나요?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143개 국가가 이제 유엔 기후 변화 협약에 이제 가입이 돼 있는데 네. 이들이 이제 이게 또 기준이 몇 년도인지도 중요해요. 네. 이 203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0년보다 평균 이제 9%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018년 대비해서 지금 40% 감축한다고 제출했는데 그렇게 되면 2010년과 비교하면은 34%나 줄여야 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 143개국 평균하고 비교했더니 높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네네. 9%를 목표치로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34%나 더 높여서 한다. 야, 이거 너무 높은 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네네.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 뭐 일단은 그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의 목표가 높은 거는 팩트네요. 맞아요.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점들이 좀 있어요. 네. 143개 나라 평균은 그 경제개발 단계가 낮아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국가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세계 12경제대국인 우리나라의 목표가 과도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는 사실 무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공장이 없는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요. 네네. 예, 예. 우리가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런 온실가스를 줄이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사실 경제적인 다 비용이 드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예. 이제 경제 단체에서도 너무 많이 이 줄이려고 하다 보면 무리가 따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네네. 경제 대국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 차지하는 국가들하고 좀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G7이라고 하는 주요 7개국들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이제 2030년 감축 목표 제출하면서 각각 국가들이 이걸 제시를 했는데 감축률의 기준이 되는 연도를 좀 제각각으로 했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05년과 비교해서 50에서 52%를 줄이겠다라고 했고요. 영국은 1990년대 더 훌쩍 내려갔죠. 그러네요. 그때 대비해서 68% 감축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몇 년도인지 몇 년도와 비교하는지가 중요한데 그러네요. 수치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높게 설정한 건 아닌 것처럼 또 보여지는 그런 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5년 비교해서 50에서 52%고 네. 영국은 90년대 대비해서 68%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또 이렇게만 비교해보면 퍼센테이지는 우린 지금 40%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국가 간 비교 위해서 주요 7개국의 감축 목표를 2010년 기준, 2018년 기준 두 가지로 좀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미국이 2010년 대비로는 47에서 49%, 2018년보다는 44에서 47% 감축하는 게 목표 수치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010년 대비 34% 감축이고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니까 네. 오히려 미국이 감축 목표가 좀 더 높죠. 높다. 한 4에서 7% 정도. 그렇네요. 영국은 1990년 대비 68% 감축하겠다고 제출했는데 2010년 대비로는 58%, 2018년 대비로는 45% 줄이는 거예요. 역시나 5% 정도 높습니다. 네. 프랑스는 2010년 대비 52%, 2018년 대비 46%, 이탈리아도 2010년 대비 55%, 2018년 대비 52%. 우리나라보다도 웬만한 국가들이 지금 감축 목표를 비슷하거나 높게 잡고 있고요. 네. 캐나다, 일본, 독일의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으로 이제 감축을 하는데 2018년 기준으로 보니까 캐나다가 39에서 44%, 일본이 39%, 독일이 34% 이렇게 수준으로 감축을 하겠다. 본인들이 목표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개발도상국일 때는 사실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비교할 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포지션이 분명히 커졌다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국가의 위상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적인 기업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ESG 경영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제는 이런 거 신경 안 쓰면 이제 그 수입도 안 해가기 때문에 그러게요. 우리도 당연히 목표치 제시해야 됩니다. 자, 세계 경제 대국인 네. 세계 2위입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 G7은 아니지만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죠. 중국은 다른 나라와 좀 단순 비교는 어려운데 중국이 2030년 국내 총생산 당위단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5% 감축하겠다 일단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도 1990년 대비 30% 감축하겠다고 제출했는데 이건 오히려 2018년보다 4%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게 늘어나게 되는 그런 좀 재밌는 결과도 보여집니다. 네네. 자, 한국의 온실가스 목표가 과도하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듣다 보니까 꼭 숫자로만 계산할 게 아닌 것 같고 맞아요. 또 여러 가지 입장들이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자, 일각에서 2010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9%인데 우리는 34%로 과도하다. 2018년과 비교해도 40% 이거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다른 국가들의 감축 목표량인데 네. 이게 연도도 정확히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국가별로 그동안 경제개발 속도가 달랐기 때문에 네. 그 목표치를 또 단순 비교한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의 무리가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우리와 경제 상황이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를 했을 때 경제 대국인 G7과 비교해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143개국 평균을 냈을 때는 공장이 없는 국가들도 있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보니 9%에 비해서는 높게 보인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과도하다.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짜뉴스 진짜뉴스 오늘도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기상의 뉴스공감 오늘도 1시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남은 하루 평화 안에서 나만의 속도로 그렇게 마무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준비한 노래는요, 나우앤니 음반 중에서 하나 되어 라는 곡 보내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그날을 또 함께 기원해보면서 오늘 끝곡 함께 즐겨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제작의 박종인, 맹형균, 김정아, 기술의 김황성, 작가 이지혜, 진행의 이기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기상의 뉴스공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어려울수록 강해지는 믿음 그래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다시 태어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린 해낼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토록 힘들었던 지난 시련도 우린 하나 되어 이겼어 세상이 우릴 지켜보고 있어 우리의 시작을 의심할 거야 그런 그들에게 보여줘야 해 우리도 몰랐던 또 다른 힘을 우린 해낼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토록 힘들었던 지난 시련도 우린 하나 되어 이겼어 CPBC FM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국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엔 거리를 지켜야 하고 마음껏 나들이를 다닐 수도 없지만 우리에게 슬픔과 절망만 있는 건 아니죠.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랑을 전하는 법을 알아가니까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 희망의 씨앗은 점점 자라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마스크도 쓸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세상엔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 이유들을 위해 시작된 사랑의 백신 나눔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우리가 나눈 정성은 교황청으로 보내져 저개발 국가의 백신 지원 사업에 사용됩니다. 작은 나눔이